예, 그 앞에 시간, 그 조건과 기한은 뗄 수 없는 거라 가지고 빨리 해서 하려 했는데 빨리 하려 보니까 실수도 나왔지만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민법이 전부 다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하여튼 대리도 보시는데 대리를 바로 들어갈까 하는데 잠깐 보시죠. 뭐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계속 법률행위 했는데 그 법률행위와 관련된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을 가지고 그냥 당연히 A, B를 당사자를 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내가 나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배후에 있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 너가 내 대신에 법률행위 해봐라 이러면은 이 대리인이 A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법률행위를 합니다. 그때 그 효과를 이렇게 기속되게 되는데, 그래서 대리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의사표시를 발하거나 수령했을 때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게 하는 제도를 이름 붙이기를 대리다라고 이름을 붙여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용이 이해가 되고 이 목차를 딱 보고 내용을 알면 밑에 내용을 볼 필요가 없는 게 민법입니다. 근데 구태여 이 그림을 다시 그린 이유가 안에 들어가서 말을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원인된 법률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법률행위입니다. 원인된 법률 관계, 기초적 내부 관계, 이게 대부분 위임과 결합될 수 있는데 반드시 위임에 하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 관계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권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원래 A가 매매해야 될 걸 대리인이 나서서 대리행위로서 여기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효과가 이렇게 기속되게 해놓은 제도를 대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리 쪽에 와가지고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법률 행위할 때 한 그 이론이 여기에 그대로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 쪽에 와서는 요걸 나누어서 이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대리권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요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대리행위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 상대방과 본인과의 관계를 대리효과 관계다라고 해서 요걸 대리에 있어서의 삼면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걸 동시에 한문에 다 보기 어려우니까 대리권 부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 부분 설명하고, 대리효과 부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무권 대리 또는 표현 대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다 되신 분들은 백지에 딱 중간에 저걸 그려놓고 대리권 관계와 관련되는 거, 대리행위와 관련되는 거, 효과와 관련되는 거, 이것들을 한번 그려보면 대리가 한 번만에 끝나겠죠. 그 다음에 요 대리와 구별해 봐야 될 것으로서 일단은 사자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간접 대리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간접 점유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것만 보고 넘어갑니다. 일단 대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의사표시를 발하거나 수령했을 때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게 하는 것으로서 대리인이 요 법률행위와 관련된 의사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의사능력까지는 일단 있어야 되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즉, 이 사람은 제한 능력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의사능력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사자의 경우에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차고 쪽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A라 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팔고 싶어서 누군가를 심부름꾼으로 보내서 B에게 매도 청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이 본인이 다 합니다.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하면 돼.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그래서 이 사람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 사자, 라이온킹 사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라이온킹 사자하고.
거리야 한글로 쓰면 저래 쓰겠지만은 한문으로 쓰면 또 전혀 다를 것이고, 어떤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이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가장 뛰어난 사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도령에 나오는 방자인데, 옛날 민법 책에 보면 이걸 종자 이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도령이 방자를 통해 가지고 예, 오늘 춘향이한테 물레방앗간에 나온나라고 좀 전해주라 한 거예요. 그때 이 방자가 이도령 말을 듣고 춘향이한테 물레방앗간에 나온나라고 제대로 심부름을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띨띨한 이 방자가 분명히 이도령이 물레방앗간에 나온나라고 전해주라 했는데 춘향이를 딱 보니까 쫄아가지고 물레방앗간에 나온나라는 말이 안 떨어져가지고 저 강가 물 옆에 나온나 하더라 이래 이야기하면은 이게 저 앞에 차고 쪽에서 예를 들은 거 이 물건 100만 원에 팔겠다라고 전해주라 했는데 10만 원에 팔겠다 전해주라 한 거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표시기관의 착오로서 착오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분명히 이도령이 방자한테 춘향이한테 가가지고 물레방앗간에 나온나라고 전해주라 했는데 띨띨한 방자가 춘향이하고 월매를 구별을 못해. 그래서 월매한테 가가지고 물레방앗간에 나온나라고 이야기하면 춘향이한테는 아예 의사표시가 안 갔어.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저 앞쪽에서 차고 쪽에서 이야기할 때 표시기관의 착오는 착오 문제로 되는데 전달기관의 착오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어떤 사자는 심부름꾼으로서 본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권리 능력만 있으면 족하고, 이때 착오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따지냐라고 하면 본인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거. 근데 대리의 경우에는 저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착오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대리인은 일단 최소한 의사 능력까지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것. 다음에 간접대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법에 남아 있는데 위탁 매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간접대리는 로마 시대 때부터 존재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대리제도라는 것은 근대민법이 창안해낸 제도라는 거.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대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쪽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자기에게 기속시켰다가 나중에 타인에게 계산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 관계에 기초해서 이 사람이 대리인임을 밝히고 법률 행위를 하면은 이거는 직접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대리를 직접 대리, 그냥 간단하게 대리다라고 하는데 요걸 간접 대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로마 사람들은 해상 세력들이고 말이 좋아 해상 세력인 것이지 이거 해적들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밖에 나가서는 해적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돌아오면 장군들이에요, 장군들. 그래서 장군들이 어디가 약탈을 해오는 거지. 밖에 나가 전쟁을 해가지고 약탈을 하고 그런데 국내에 돌아오면 장군이 나서가지고 물건 팔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물건 잘 파는 놈한테 팔아봐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것처럼 판단해, 자기 것처럼. 그래놓고 자기가 계산을 받아. 그리고 나중에 계산해 줘야 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문제가 됐던 거, 중국 참깨를 수입한 사람이 수입은 잘하는데 장사는 잘 못해. 그래서 시골 할머니한테 당신이 재배한 거라 하고 당신이 시장 가서 팔아라는 거지. 그리고 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저녁에 받아가는 거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행위 당사자가 되니까 이 사람은 행위 능력까지 있어야 돼.
아까 말했다시피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해 보는 이유는 이 자체가 시험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나온 적도 있고.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들을 구별해 보는 이유는 이것들하고 구별해 가면서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시험이야.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저것도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이러한 대리제도의 적용 범위 원래 대리제도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법률 행위에는 제3법상의 법률 행위가 있고 예컨대 매매라든가 정려 등. 근데 가족법상의 법률 행위도 있습니다. 예컨대 혼인이라든가 이혼, 입양 등. 근데 원칙적으로 대리는 법률 행위를 대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률 행위는 당연히 대리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쓰면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대리될 수 있지만 이거는 대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관연한 처자가 있는데 시집을 안 가니까 그 아버지께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 집에도 아들이 장가 안 간 아들이 하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아버지끼리 자식들 결혼시키기로 하는 혼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딸은 반드시 따라야 될까? 조선시대에는 따랐어야 돼 이거. 조선시대에는 안 따랐으면 쫓기다든지 죽든지 뭐 하겠지 뭐. 근데 오늘날 만약에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아버지가 쫓겨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가족법상의 행위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진의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가족법상의 행위는 대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 물론 입양의 경우에는 나중에 가족법을 공부해 보시면 대락제도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대리와는 살짝 구별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제3법상의 법률행위는 대리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쪽에서 대리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 프랑스 그 역사서를 뒤져보면은 4살짜리 애가 근로한 기록이 있답니다. 4살짜리 애가 뭘 했지 도대체? 그러니까는 근로계약을 미성년자라고 해서 반드시 대리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이 4살짜리 애는 일이라는 걸 뭔가도 몰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고용계약을 고용주하고 체결하고 아들을 보고 일 내보내게 하는 거지. 돈은 아버지가 받아가는 거지. 그래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대리되게 하면은 인신매매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은 대리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잘 읽어야 됩니다. 법률행위는 대리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만드는 제도니까 원칙은 맞아. 근데 모든 법률행위는 예외 없이 대리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틀린 것들도 있다는 거죠. 민법이 어려운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그래서 앞에서 용어 정리를 하고 온 거는 여기서 이거 하면 그거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아직은 안 떠오르겠죠. 마지막 시간 되면은 한번 다시 정리할 거고 여기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준법률행위라는 말은 법률행위에 준한다.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 유추 적용된다 이 말인데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채권, 양도의 통지, 대리권 수여의 표시 수권 행위가 아니고 대리권 수여에 따른 표시 여기까지는 대리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데 감정의 표시, 내 감정은 누가 대리할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는 당연히 대리하고 관계없다는 것. 일단 여기까지도 구별 개념 적용 범위까지도 간간히 한 번씩 나오는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서 나온다면은 문제가 쉽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대리권이 정당하게 존재하는 경우를 유권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리권이 정당하게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대리인으로 대리행위하는 경우를 무권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유권대리에 그 대리권이 법률 규정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을 법정대리다라고 하고, 본인의 임의적인 수권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한 것을 임의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권대리에는 전혀 대리권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협의의 무권대리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지만 외관상 보기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대리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인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것만 딱 눈에 찍어놔도 그 문장은 딱 푸는 거죠. 근데 실제 그 뒤에 숨은 이야기는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민법은 전부 다 보호를 딱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몇백억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100억이라면 간이 안 뚫리는가? 그러면 1000억이랄까? 건물 가치가. 실제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가 안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A의 대리인이다라고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능동 대리권이 있는 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동 대리권도 있으니까 건물 넘겨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 받는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 100억을 받아가지고 날랐다는 거죠. 날랐다는 거.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보호해 줘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날은 저 사람이 잡히면 당연히 그 사람은 책임져야 되는 건 당연하고, 안 잡힐 수도 있지 뭐. 근데 돈 100억을 가지고, 요새는 100억도 뭐 해가지고 한 1000억 쭉 가지고 날랐으면은 성형수술 해가지고 모를 수도 있고, 1000억 쭉 가지고 날랐으면은 이미 땅 밑에 가 있을 수도 있어. 뒤에 조종한 사람이 있으면은. 근데 아마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 100억 주고 나라 사가지고 뭐 그 족장하고 있을 수도 있지 뭐. 못 잡는다는 거지. 잡아봐야 이미 저 돈은 없어. 딴 데 다 가 있어. 그랬을 때 일단은 이 사람은 돈을 줬으니까, 대리인이라고 믿었으니까 요렇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사람은, 나는 그 사람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다는 거지. 그럼 법원에서 비패소 판결 내릴 거라고. 비패소 판결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얼마 날라갔다고? 1000억 날라갔어. 1000억. 민법이 그런 과목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패소 판결 딱 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표현 대리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거지. 그때 이 사람이 법원을 상대로 야, 너는 왜 표현 대리를 심리 안 했나라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단하기를, 너가 유권 대리만 주장했고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법원이 알아서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를 심리 안 해도 위법은 없다. 네가 잘못한 거라는 거지. 그러면 다시 표현 대리 주장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 않느냐? 안 돼.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은 제때 주장 안 하면 실제 있었던 것도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주장을 못해. 원칙이. 법을 몰라가지고 1000억이 날아갔다는 거지. 주장했더라면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몰라. 물론 질 수도 있고. 근데 해보지도 못하고 당했다는 거지. 민법 공부 똑바로 해라는 소리를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법정 대리는 배후에 일반적으로 제한 능력자가 있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둔 제도이고,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 배후에 본인도 행위 능력자일 가능성이 많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는 이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하고 일정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내를 위해서 내 대리인으로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능력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 그래서 법정 대리는 사적 자체의 보충적 기능을 하고 임의 대리는 사적 자체의 확장적 기능을 한다라고 간단하게 읽어내는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교과서 확인하시면 171페이지 대리 제도란 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발하거나 또는 수령하고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임의 대리는 사적 자체의 확장적 기능을 주로 하고 법정 대리는 주로 사적 자체의 보충적 기능을 하고 대리의 삼명관계, 그다음에 대리의 본질 큰 의미 없습니다. 이 대리 행위 누가 하는 거냐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좀 있는데 우리 법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 행위설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의사표시를 대리하는 것이니까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것인데 엄밀하게 하면은 근로계약은 대리할 수 없다는 거, 가족법상의 행위는 대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하는 방법 때문에 목차가 이해가 되면은 내용은 안 봐도 됩니다. 내용을 보고 목차를 가지고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라는 것.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될 수 있다는 것. 난 불법행위는 대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간접 대리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자기에게 귀속시켰다가 나중에 타인에게 계산해 주는 것을 말한다는 것. 상법적에 위탁매매업이 있고 일단 요 간접 대리 개념 자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자, 심부름꾼을 말한다는 것. 거기에 표시기관으로의 사자와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다. 그 정도. 대표는 법인과 관련되는 것이고 법인, 법에 의해서 사람으로 다루어지는 예컨대 삼성 주식회사 그 자체가 행위를 하지는 못할 거라고 그 행위를 대신할 위치에 있는 것을 대표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대표기관이 법률 행위를 하면 바로 법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것. 대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인, 간접점유, 제3자를 위한 계약 5번, 6번은 거기 가서 볼 것이고 다음 대리의 종류,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유권대리, 그렇지 않은 무권대리. 유권대리에 그 정당한 대리권이 본인의 임의적인 수권에 의해서 발생한 임의대리, 법률 규정에서 발생한 법정대리. 무권대리에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 쪽에서 의사표시를 발하는 능동대리, 대리인 쪽에서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대리가 있는데 개념 정리에 불과합니다. 법정대리가 뭐냐 이렇게 문제 안 냅니다. 교과서를 읽으려 하면 이 용어를 알아야 교과서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정리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요 대리권 가지고 들어와서 유권대리 해서 봤는데 일단 유권대리부터 먼저 본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리, 유권대리와 관련해서 이러한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 대리권이 했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 대리권 제한될 수도 있고 결국에 때가 되면은 대리권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일반적으로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그게 미성년자와 관련돼서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을 것이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 관련돼서 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임의대리라고요. 임의대리. 본인의 임의적인 수권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예컨대 본인이 있고 이 본인이 일정한 관계에 기초해서 너가 내 대신에 법률 행위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미 대리인이고 그러면 대리 행위를 할 때 이 사람은 A의 대리인으로서 누군가와 법률 행위를 하면은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게 될 것인데 요 수권 대리 권한을 수여하는 법률 행위를 수권 행위라 하는데 요 수권 예컨대 내 건물 팔아볼래? 너가 내 건물 한번 사볼래? 요 권한을 주는 거라고.
이 권한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자꾸 주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줄 거라고. 요 수권 행위를 하게 된 원인된 법률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걸 기초적 내부 관계라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 위임 계약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위임 계약에 한하지 않고 요 계약은 고용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학원 원장님이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학원 업무와 관련돼서 고용주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그 일을 하면 돼. 근데 이 사람은 복도 청소하는 것만 맡았다는 거지. 그럼 복도 청소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하다 보니까 일을 잘해. 그래서 원장님이 야, 너 일도 잘하는데 그러면은 복도 청소와 관련되는 청소 용구는 너가 알아서 사라. 고용한 사람한테 요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 관계에 머물 수도 있지만은 그 청소 도구는 너가 사라 이러면 청소 도구를 원장님을 위해서 대신 살 권리가 있다는 거지. 권한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원장님의 대리인으로서 누군가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청소 비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에 기초해서 수권 행위를 함으로써 대리 권한이 발생하는 것을 임의대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어렵게 내려면 한정 없이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고용이나 위임 계약이 무효이면 어떡할 거냐고요. 또는 여기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여기에는 하자가 없을 때. 근데 여기에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쪽이 제한 능력자라면 여기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딱 19살에서 일주일 모자랄 때 위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일주일 일하는데 애가 괜찮아. 일주일 지나고 난데 이제 19살 넘었어. 그때 대리 권한을 주었다면 여기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행위를 하자 없이 했으면 효과가 이렇게 지속될 건데 나중에 이게 취소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것도 다 효력을 상실시킬 거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대로 유효성을 일단은 인정할 것이냐. 그래서 요게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효력을 상실시킨다라고 하면 유인적이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렇지 않고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거는 일단 효력이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무인적이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유인, 무인 이름만 살짝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리권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법정돼 있습니다. 가족법에서 공부하는 거고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요 수권 행위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다라는 것. 수권 행위의 범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정해질 것이다라는 것. 근데 항상 이게 명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원장님이 직원을 고용을 해서 학원 운영과 관련되는 거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래 야겠다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거 참 무서운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직원이 학원을 팔아치울 수 있을까? 그건 안 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수권 행위가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법률 행위 해석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 해석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했으면은 유권 대리일 거고 그 범위를 넘었으면은 표현 대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범위 내에서 했으면은 유권 대리고 그걸 넘어섰으면은 표현 대리 법리를 가지고 처리할 것인데
요것이 되지 않을 때에 대비해서 118조가 보충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보존행위 이거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관리행위, 이용계량행위는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머릿속에 살짝 마인드 잡을 때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당연히 처분행위는 안 될 거고, 이쪽에서 숙권할 때 야, 학원 팔아치우는 것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처분행위와 관련된 숙권했다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처분행위는 못하고, 관리행위, 이용, 계량행위, 보존행위는 본인에게 이익만 될 거니까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있고, 관리, 이용행위,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 이게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바꾸는 거,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참 교과서가 반만 써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학원 건물이 원장님 소유인데 이 원장님이 자기 친구한테 공짜로 빌려 쓰게 하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는 거지. 그때 학원 담당자가 되어서 원장님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부터 차임 내놔라, 임대차로 바꿀 수 있는가? 야, 내가 너그 원장하고 친구인데 공짜로 쓰기로 했는데, 그거는 너희 둘이 이야기고. 그래서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 쓰게 한 것을 임대차 차임을 받게 한다면 경제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지. 둘이 친구 관계 끝나는 거는, 그거는 민법 교과서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그런데 이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하는 거 가능하다는데, 예를 거꾸로 들면 이 학원 건물을 원장님이 친구한테 사용대차로 빌려 쓰고 있어. 그런데 학원 직원한테 네가 알아서 해볼래 할 때만은, 와, 이분 지금부터는 차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 되겠지 이거. 그래서 교과서에서 얘를 반쪽만 들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와 관련된 어떤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키면서 숙권을 했을 때 저게 농지일 때 이 대리인은 마음대로 대지로 바꿀 수 있을까? 저게 대지일 때 저 대리는 마음대로 농지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옛날에 민법 교과서에 한쪽만 이렇게 써놔니까 내가 수업할 때 이것도 안 됩니다 이랬더만, 그거는 왜 안 되는데? 돌아버린 줄 알았어. 교과서에 다 써놓겠어요. 정말 많은 걸 쓰려고 썼지만 내 책도 양을 줄이려고 상당히 뺀 거라고 이게. 시골 농지인데 그걸 만약에 대지로 바꿔버리면, 요즘이야 전국이 완전히 땅값이 올라가 난리인데, 그러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어, 시골 농지에는. 그런데 도시 한복판의 대지를 마음대로 농지로 바꿔버리면 역시 망하는 거지 뭐.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때 판단해 본다는 거. 모든 교과서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소멸시효 중단 이런 거 이리 예를 들었는데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보고 이거는 본인에게 이익만 될 거다, 요거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을 거다,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민법 교과서에 실어놓은 거는 몇 개 예를 들어놓은 거에 불구하고 시험에서 그것만 나오면 다행인데, 얼마든지 다른 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원리만 나올 때는 쉬웠어요. 근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주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는 거, 그게 민법이라고. 사실은 밖에 나와서 본인들이 그걸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숙권행위 해석과 관련된 이쪽 범위가 될 건데, 내 건물 네가 한번 팔아볼래? 라고 하길래 이 A라는 사람이 K라는 사람이 A의 대리인으로서 누군가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능동 대리권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수동 대리권이 있다는 거. 따라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 지급기 일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것. 이 매매 계약을 10억에 체결했으면 10억 대금 지급 청구권은 이 사람이 가지는 거라고. 그때 대리인이 다음날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9억으로 해줄게,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일부 면제. 면제 처분행위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효과가 이렇게 기속이 되고, 이 사람이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요. 해제권도 처분권이고 형성권입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일정한 요건하에 해제시키면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처분권이고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별도의 수권이 없으면 대리인이 임의로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때 판단해 보는 것들입니다. 누가 이 예를 많이 외우냐는 민법 실력 아닙니다. 보고 여기에 해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민법 실력입니다. 대리권 제한,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해상반행위와 관련된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주 시험 나오는 게 대리권 남용인데, 대리권 남용. 이 대리권 남용은 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이론상의 것인데 워낙 문제가 되니까 자주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튼 자기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계약 상대방이 된 것을 자기 계약이라 합니다. 근데 A가 내 건물 너가 한번 팔아볼래? 라고 했더니 자기가 매수인이 되어서 계약을 성사시켜버린다. 쌍방대리라는 것은 한편으로 어떤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수권을 받아서 혼자서 양쪽을 대리해버리는 경우를 쌍방대리라 하는데, 이걸 제한 없이 허용해버리면 요런 본인의 위치에 있는 자가 손해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켜두었다는 거예요. 이걸 위반해서 넘어서서 해버리면 무권대리로서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어쨌든 이러한 본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지를 시킨 것이고, 따라서 요 상대방 쪽에서 이미 허락을 했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 일단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대리권 남용과 관련해서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팔아봐라라고 수권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A의 대리인으로서 누군가와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거래를 했는데 실제로 이 대리 행위를 한 이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는 시골 농협에서 있었던 게 9시 뉴스에 한번 나온 적도 있고, 은행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은행에 직원으로 고용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예금 창구에 앉아 있으면 예금을 수령하고 또는 지급하는 그러한 권한을 수여받았을 거고, 그때 예금주들이 와가지고 예금을 시키면은 받아가지고 은행 금고에 넣어야 되는데 그날 들고 나와가지고 탕진을 하든지, 시골 농협에서 9시 뉴스에 나왔던 것은 농협에 있는 여자 직원이 자기 애인 사업 자금을 대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은행 금고에 이 돈이 들어간 적도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은행에 예금 지급 청구할 수 있을까? 원칙은 할 수 있다라는 것. 대리인이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대리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원칙은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된다. 따라서 이 상대방은 은행 측을 상대로 예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단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 1항 단서의 취지를 유추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부정한다. 그 효과를 부정한다는 말은 이렇게 본인에게 갈 효과를 부정한다는 것. 그렇다면 이 상대방은 이때는 누구한테 달라할 수 있을까? 실제 가져간 이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대리권 남용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지 않는다라는 것. 일단 교과서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보시죠. 174페이지. 대리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해서 직접 그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되게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그래서 이 대리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지문 하나 뜬 적이 있는데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다. 요거까지도 지문에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법적 지위라는 거. 대리권의 발생 원인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시험 범위 아니니까 한번 봐놓으시는 거고, 임의 대리권은 수권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수권 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라는 것. 수권 행위는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거. 위임장 이런 거 직사성 안 해도 된다는 거.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교식 행위이고, 그다음에 수권 행위가 원인된 법률 관계와 독자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 그 정도만 하시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예, 근데 내가 수권을 할 때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노트북을 매입하고자 할 때 옆집 고등학생한테 맡기는 게 내가 원하는 노트북을 사올 가능성이 많아. 내가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연세 드신 아버님한테 노트북 사오라고 수권을 하면은 잘못 사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쪽에서 제한 능력자에게 수권을 하더라도 수권 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는 거지.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수권 행위의 하자, 의사표시 이론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이게 또 법률 행위니까. 그다음에 철회할 수도 있고, 옆집 애한테 노트북 좀 사올래? 내가 바빠서 그러는데 했다가 내가 다른 일 포기하고 내가 사러 갈 수도 있는 거지. 대리권의 범위,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 등에 의해 정해지는데 신경 쓸 필요 없고 가족법이나 우리 시험 범위 안 들어가는 쪽에 있고, 임의 대리권은 결국에 수권 행위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 그래서 수권 행위 해석을 통해서 그 범위를 밝혀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능동 대리권이 있으면은 그 범위 내의 수동 대리권도 있다는 것. 따라서 토지 매매의 대리권이 있으면 중도금, 잔금, 대금 수령할 수 있고 그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도 있다는 거. 당연히 소유권 인정 등기 해줄 건 당연히 가능하고, 그 정도 하시고 일부를 면제해 줄 수는 없다는 거.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기 때문에 대리인 스스로가 했다고 해서 스스로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지 않는 한. 그 정도, 그걸 쭉 풀어놓은 것이고, 오른쪽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거나 표현 대리가 되면은 그 법리를 따라서 처리하면 되고,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표현 대리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보충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존 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근데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을 하고 그 농장 관리해라 이러면은 주인이 어디 나가고 출타 중일 때도 닭이 계란을 낳으면은 알을 낳으면은 내다 팔아야지.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썩어 자빠지가 없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해서 그 처분 대금을 보관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존 행위로서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것. 이용 계량 행위, 관리 행위에 포함될 것인데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야 된다. 그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읽어보시라는 거.
처분행위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대리권 제한, 자기계약, 쌍방대리 요 대리권 제한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다 적용됩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시험 나온 적 있고 넘기시면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시키는 기본적인 이유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지를 시킨다는 거. 따라서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은 가능할 것이고 채무이행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채무이행. 관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A라는 사람 소유의 건물 요걸 B가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법무사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할 때 혼자서 양쪽을 다 대리해가지고 이행되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매매 계약 여기서 이해관계가 정해져. 이거는 나머지 뒤처리하는 것뿐이라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대리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것. 물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툼 없는 채무이행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다툼이 있다면 어느 쪽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 될 거라는 거. 그 정도. 그래서 채무이행과 관련해서 관념 잡으시고 한번 보시는 거고. 그래서 기한 도래 전의 채무 변제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기한이 도래하고 난 뒤에는 이행해도 된다는 거. 그다음에 본인에게 이익만 되는 경우는 당연히 허용돼도 될 것이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도 다 적용된다라는 것. 그것도 별거 아니지만 시험 나온 적이 있고 공동대리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리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는 것. 예컨대 내가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집사람한테 오늘 안 바쁘면은 양복 한 벌 사두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사람한테 양복 사두세요 이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성향에 맞는 빨간 양복을 사놓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해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오늘 양복 한 벌 사놓으세요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누군가와 매매 계약을 체결 해서 양복 한 벌을 살 수도 있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누군가와 또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양복 한 벌을 사올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졸지에 집에 가면은 양복이 두 벌이 생기는데 양복 대금을 누가 지급해야 되지? 내가 지급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동일한 한 사람의 대리인인 줄 어떻게 알아 이거. 그래서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대리인이 수인 있을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각자 대리가.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또는 이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공동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잘 안 팔려가지고 어떤 아저씨한테 좀 팔아봐라 라고 했고 또 다른 옆집 아저씨한테 좀 팔아봐라 이러면 이 사람도 A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고 누군가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거고 이 사람도 A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고 누군가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거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수인 있을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 이 둘 다 완벽하게 유효해. 그럼 이 사람도 내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이 사람도 내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누구한테 해줄 거냐는 거지. 마음에 드는 이 사람한테 등기를 해줬다 치자고.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유효한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못하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 이걸 방지하고 싶으면은 둘이서 같이 팔아봐라 했으면 이제는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공동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때 공동은 행위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의 공동이고 근데 혼자서 다 해버리면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공동대리, 대리인이 수인일 때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법률의 규정 또는 수권 행위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때 공동은 의사 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행위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위반하면 대리 권한을 넘어선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수동 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라는 것. 대리권 남용. 외형적으로 볼 때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으로서 이것도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다 적용되는데 넘기시면 이거는 판례 문장 자체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지만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대리 효과를 부정한다. 즉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 안 된다는 거.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옛날 책에 아직까지 중개사 책에는 잘못된 이론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이 있던데 유권 대리의 대리권 남용이 될 수 있는데 대리권 남용이 되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대리 효과를 부정한다 했는데 대리 효과가 부정될 때 여기에 표현 대리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표현 대리에 대해서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요거 순서만 싹 바꿔놨는데 옛날 책에는 이 경우가 들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가 된 경우에도 대리권 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요게 맞는 문장입니다. 위에 거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휘황찬란한 대리권도 때가 되면 소멸되겠지. 대리권 소멸.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를 127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인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리인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가장 나쁜 사안이 사망이고 그 다음 사안이 파산이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것. 법적으로 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따지지 않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피성년 후견 선고가 있을 때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특유한 소멸사유, 법정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예컨대 미성년자 18세라면 그 부모는 친권이라는 법정 대리권을 가지는데 얘가 19살을 넘었으면 더 이상 친권자는 필요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은 가족법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 안 들어갑니다.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원인된 법률 관계에 기초해서 대리 권한을 수여하는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된 사람을 임의대리다 했는데 즉 누군가를 고용을 해서 은행 직원을 고용을 해서 은행 창구에 앉혀놔서 예금을 수령하고 대여하는 그런 권한을 수여받았는데 고용관계가 끝나면 대리권 관계 끝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그 일을 못하게 하면 더 이상 그와 관련된 대리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또는 둘 중에 하나 수권 행위를 철회함으로써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일단 127조 공통된 소멸사유 법 조문 보십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그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가 되었다는 말은 피성년 후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128조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 법률 행위에서 수요된 대리권은, 즉 임의대리권은 127조 공통된 소멸 사유 외에 그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에 의해서 소멸된다. 그 종료 전이라도 수권 행위를 처리함으로써 소멸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관념만 잡으면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 부분이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대리행위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